불과 50년 전 세계는 한국의 도전을 비웃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나라가 철강 산업을 시작한다니요. 아무 기술도 자본도 없던 한국이 말입니다. 모두가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해 단 50년 만에 세계적인 철강 강국으로 우뚝 섰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친 기록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불굴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영국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0년 전 세계는 한국을 비웃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철강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리버 콜린스, 영국 출신의 국제 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철강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고요? 철강은 곧 산업화의 심장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기둥이니까요. 제 할아버지는 영국 철강 공장에서 평생을 일한 엔지니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죠. 올리버, 영국이 세상을 바꾼 이유를 아느냐? 바로 철이야. 강철이 있어야 배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세상을 연결하지. 철강은 우리 영국이 시작했고 우리가 최고였지.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 기자로 성장한 것도 그 영향이었어요. 세계 철강 시장을 둘러보며 느꼈습니다. 철강 산업의 최강자는 여전히 유럽과 일본입니다. 일본, 그들은 아시아의 예외입니다. 20세기 중반, 일본은 서구 기술을 재빠르게 흡수하고 세계적인 철강 강국으로 떠올랐죠. 일본제철 같은 기업은 영국이나 독일 철강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인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IT 제품이나 가전산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철강은 다릅니다. 철강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전통이 결합해야 가능한 산업이니까요. 그래서 편집장이 제게 포스코를 취재하라고 했을 때 저는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포스코요? 한국 철강이 세계적이라고요? 설마요. 물론 포스코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포스코는 그저 한국의 철강 회사일 뿐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산업은 일본의 아류에 불과하고 기술적으로 유럽과 일본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요. 편집장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올리버, 포스코는 이제 세계 시장을 이끄는 기업 중 하나라고. 세계적이라니 어디에서 기준을 잡은 거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수첩에 적었어요. 포스코, 신흥국의 과대평가된 철강 기업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제 머릿속에 철강은 여전히 아르셀로미탈과 일본제철의 동무대였어요. 한국이 그들과 경쟁한다는 말은 제겐 농담처럼 들렸어요. 제 친구 톰도 한국에 간다고 하자 웃더군요. 올리버, 한국이 무슨 철강이야. 거기 아직도 조잡한 제품이나 만드는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오면 기사 한 편 써야지. 과대평가된 한국 철강의 실체라고 말이야. 솔직히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서울이 발전했다느니 K-팝이 인기라느니 그런 이야기들이나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철강 산업까지 나섰다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았죠.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이 철강에서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은 아닐 거라는 거였어요. 이건 제 자부심을 건 확신이었어요. 취재를 위해 준비한 여권과 노트북을 가방에 쑤셔넣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영국에서 한국까지 12시간이라니 지루한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며 포항제철소라는 곳을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는 일종의 관광 정도로 생각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피곤함에 몸이 축 늘어졌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고층 빌딩들이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도로, 반짝이는 네온 사인. 이게 한국?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시큰둥했죠. 취재 일정을 짜기 위해 자료를 다시 뒤적이던 중 제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포스코 없이 한국 경제를 논할 수 없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우스운 소리네. 포스코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안 돌아간다니.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어요. 한국은 작아서 어디든 금방 간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들렸지만 저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 논밭, 바다를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골에 세운 제철소가 대단하다고 떠들어대다니 그저 홍보용 프로젝트에 불과하겠지. 포항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바닷바람과 짭조름한 공기였어요. 기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시골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 굴뚝이 저 멀리 보이긴 했지만 제 기대는 바닥이었어요. 포스코 관계자가 마중을 나왔어요. 짙은 회색 정장의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첫 인상부터 왠지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짓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올리버 기자님. 먼 길 오셨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던 그는 안내 차량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차 안에서는 계속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포스코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제철소로서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죠. 여기서 생산된 철강이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을 뒷받침했으니까요. 그렇겠죠. 제가 짧게 대답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포스코는 이제 세계적인 철강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놀라다니요? 저는 창밖으로 바다와 공장 굴뚝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발전했다지만 한국이 세계적인 철강사라니. 차라리 유럽 기업들이 배려해서 인정해준 거겠지. 제 생각은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예상했던 허름한 공장 몇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단지였어요. 굴뚝은 수십 개가 하늘로 치솟았고 끝없이 이어진 공장 건물들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화물트럭 행렬은 끝이 없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제철소라고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그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기다리는 건 웅장한 소리와 특유의 공기였어요. 곳곳에서 쇠를 녹이는 소리, 철판이 움직이는 진동, 그리고 공기 중에 묘하게 섞인 뜨거운 열기. 저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제철소 투어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겠다며 자부심에 차 있었어요. 먼저 용광로 앞에 섰어요. 제 눈앞에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마치 지옥불처럼 뜨거운 불길이 꿈틀거렸어요. 이게 다 한국 기술로 만든 겁니까? 제가 묻자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기술을 빌려 시작했지만 지금은 포스코만의 독자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용광로는 포스코의 자부심이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갖추다니. 저게 진짜일까?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철강이 흘러나오는 공정 라인이었어요. 뜨겁게 달궈진 쇳물이 길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은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놀라웠어요. 누구 하나 허투루 움직이지 않았고 다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철강은 한국의 모든 산업을 뒷받침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성장에 기여했고 조선 산업에서는 세계 1위 한국조선소의 선박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소재가 되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이 이어지자 제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광경은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기계와 용광로, 끝없이 이어진 철판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노동자들의 눈빛까지 이건 과장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포항제철소 역사관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철소 내부 투어만으로도 꽤 충격을 받았지만 포스코 신화의 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안내자가 말했죠. 사실 역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속으로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엄청난 착각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역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흔한 흑백 사진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땅은 모래투성이었고 장비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그 사진 한 장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게 포항제철소가 세워지기 전의 모습이라고요? 네. 여기가 바로 포항제철소의 시작입니다. 1968년 당시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죠. 허허벌판이라니. 영국의 거대한 제철소를 보아왔던 제게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런 곳에 어떻게 세계적인 제철소를 지었단 말입니까? 직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건 국가적 결단과 몇 사람의 리더십, 그리고 수많은 근로자들의 피땀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역사관 한쪽 벽에 걸린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경제 자립을 위해 종합제철소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철강이 없으면 산업화를 이룰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이 철강을 하겠다고 불가능하다라며 비웃었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대일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대일청구권 자금. 저는 자료를 통해 그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이 식민지 시절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국에 지급한 자금이었죠. 직원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돈을 농업 대신 종합제철소에 투자하기로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조금 메었어요. 제게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거든요. 폐허 속에서 농업 대신 종합제철소에 투자하는 그들의 결단은 마치 목숨을 건 도박처럼 느껴졌어요. 벽면에는 또 다른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968년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트럭 몇 대와 허름한 기계들이 모래바람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맨손으로 흙을 나르며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철소를 짓는 건설 현장이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당시 포스코가 초라하게 시작한 모습은 제가 알던 유럽의 거대한 철강 공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도로도 없었어요. 물을 공급하는 시설도 없었고요. 근로자들은 맨몸으로 그 황무지를 뚫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 모래폭풍이 일어났고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래서 당시 포항에서는 모래 3마를 먹어야 시집 갈 수 있다는 말도 있었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갔어요. 공사 초기에 겪었던 자금난, 기술 부족, 차관 도입 실패 등 수많은 어려움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박태준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었어요. 박태준 회장이 없었다면 포스코의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냉철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였어요. 직원은 저를 데리고 박태준의 사진이 걸려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모래바람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이곳의 초창기 근로자들은 결혼식도 공사장에서 올렸습니다. 밥은 라면과 김치 한 그릇이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바쳐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도전했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제가 목격한 포항제철소였던 겁니다. 다음 일정으로 포항제철소의 중심부로 안내받았습니다. 화입식, 그러니까 용광로에 처음으로 불을 붙였던 그날을 재현하는 기록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작은 상영관에 들어서자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스크린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안내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지금 보실 영상은 1973년 6월 포항제철소 1고로의 첫 화입식 장면입니다. 이 순간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역사적 출발점이었죠. 불이 꺼지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조용했던 상영관에 웅장한 배경음과 함께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당시의 포항제철소가 등장했습니다. 공사장의 거대한 용광로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초조하면서도 진지했어요.
마치 생사를 가르는 전투를 앞둔 전사들처럼요. 이 불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철강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용광로에 불씨가 들어가고 화면은 더욱 긴박하게 바뀌었어요. 엔지니어들은 숨을 죽인 채 계기판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땀을 훔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용광로 안은 불길이 휘몰아치며 강철의 출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용광로 아래에서 마침내 붉고 뜨거운 쇳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태양처럼 빛나던 그 쇳물은 용광로 앞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소리치고 근로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기술적 성공을 넘어선 감격이었어요.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그 쇳물은 철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던진 도전의 증거였습니다. 기술이 없다며 경제성도 없다며 비웃었던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죠.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떠올린 건 영국 철강 산업이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었고 철강을 통해 세계를 호령했죠. 하지만 이런 열정과 헌신으로 시작된 철강 산업의 역사를 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철강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알겠더군요. 그 쇳물은 그저 금속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떠받친 토대였어요. 포항제철소의 놀라운 시작과 첫 쇳물의 순간을 목격한 이후 제 마음은 이미 꽤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 기적적인 시작은 인정하겠어.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철강 기술의 최전선은 여전히 유럽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제게는 여전히 포스코의 현재가 궁금했어요. 과거의 감동과 현실의 기술력은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포스코의 엔지니어가 저를 연구개발센터로 안내했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죠. 올리버 기자님, 이제 포스코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드릴 겁니다. 기술력을 확인해 보시죠. 연구개발센터는 일반적인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대형 스크린과 복잡한 장비들이 가득한 실험실, 연구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제법 첨단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한국이 좀 기술력을 따라왔나 싶었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수소와 철광석이 결합하는 공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이 기술은 기존의 용광로와 달리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철을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포스코가 이 기술의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잠깐만요, 수소환원제철이라고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철강 생산이라니,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네, 현재까지 실험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 철강사들이 이 기술을 연구 중이지만 포스코는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충격이었어요. 탄소 배출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한국의 포스코가 주도하고 있다니요.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솔직히 말해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건 혁명이다. 이어 그들은 고효율 전기 강판을 소개했습니다. 전기 강판은 전기차와 친환경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포스코의 전기 강판은 효율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이 포스코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죠. 스크린에는 전기차 모터와 전기 강판의 연관성이 상세히 설명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커질수록 전기 강판의 수요도 급증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서 포스코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일본이나 유럽의 철강사들도 전기 강판을 생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자 엔지니어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품질에서도 그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서 포스코의 기술력은 독보적이죠. 그 말을 듣자 내심 화가 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황했어요.
제가 알던 세계 철강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 혁신은 유럽과 일본의 전유물이라 믿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한국의 포스코라니요. 실제로 유럽과 일본 철강사들이 포스코를 견제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네. 유럽과 일본의 경쟁사들은 포스코의 기술 혁신을 두려워하며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협력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유럽과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한다고요? 그의 말에 제 눈이 커졌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이 따라오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포스코는 이미 선두에 서 있었고 다른 기업들이 그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어 연구원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포스코가 여기까지 온 건 운이 아닙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우리가 세계 철강 시장을 주도할 거라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포스코가 왜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겁니까? 그건 단순합니다. 포스코의 시작이 그랬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철강사를 만든 건 도전 정신과 기술 혁신 덕분입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날 연구개발센터를 나서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포스코는 일반적인 철강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강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었고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유럽과 일본은 이제 그 뒤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개발센터에서 경험한 포스코의 혁신 기술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한국이 미래 철강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니 제 자존심은 깨졌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혁신 기술은 그렇다 쳐도 시장 경쟁력이라는 현실에서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포스코의 수출 항만으로 향했습니다.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항만에는 거대한 화물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끝도 없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포스코의 수출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철강 제품들이 전 세계로 나가죠. 가이드의 말에 저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 세계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침 화물선 한 척에 철강 코일이 실리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화물선의 목적지는 유럽이었습니다. 저 제품들은 유럽의 자동차 회사로 갑니다. 포스코의 고품질 철강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필수적인 소재죠. 잠깐만요. 저는 말을 끊고 되물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철강을 사용한다고요? 그건 유럽 철강사들이 공급하지 않나요? 가이드는 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는 그랬죠. 하지만 포스코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뚫었습니다. 지금은 유럽에서도 포스코의 철강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유럽. 그러니까 제 조국인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강력한 철강 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시장에 한국의 포스코가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유럽 기업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데요. 물론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한 거죠. 특히 전기 강판, 고급 후판처럼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제품들은 포스코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그 단어는 제 자존심에 비수를 꽂았어요. 기자로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데도 제 조국과 유럽이 자랑하던 철강 산업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조선 산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포스코의 철강제는 한국 조선 산업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선박들은 포스코의 철강 없이는 불가능했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1위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 배경에 포스코의 철강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없었다면 한국의 조선 산업도 없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까지 포스코의 철강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또 다른 광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만에서 철강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철강 코일 하나하나에 바코드가 찍히고
품질 검사를 꼼꼼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생산뿐 아니라 품질 관리에서도 세계적인 기준을 맞춥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믿고 사용하는 거죠.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수출 실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연간 수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며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 중 하나지만 포스코는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날 항만에서 본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것도 포스코가 세계 철강 시장에서 유럽과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포스코 관계자는 저를 포항 근처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포스코를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차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마을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집은 허름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회색 머리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포스코 초창기 근로자로 제철소 건설 당시 그 황무지에서 일했던 분이었어요. 당시 현장은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그땐 황무지였죠. 모래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였어요. 철강이 나라를 살릴 거라고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다만 박태준 사장님이 그러셨죠. 여러분이 만드는 이 쇳물이 나라를 일으킬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당시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모래 언덕을 파내고 물을 끌어오는 작업만 해도 수개월이 걸렸어요. 한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깨고 한여름엔 땀에 절어 일했습니다. 밥은 김치와 라면이 전부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주름진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자식들은 평생 외국에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철강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그의 믿음.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도전 정신의 뿌리였던 겁니다. 이어서 그는 당시의 한 일화를 들려줬어요. 화입식 전날이었어요. 용광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 준비하던 그날, 많은 사람이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요. 그날 처음 붉은 쇳물이 흘러나왔을 때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일으켰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죠. 그는 말을 마치고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포스코는 없었겠군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포스코가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철강을 수입해왔을 겁니다. 철강이 없으면 공장도, 자동차도, 배도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한국은 영원히 가난한 나라로 남았겠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포스코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자립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포스코를 만든 사람들은 나라를 일으킨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포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마치고 숙소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제의 그 황무지에서 시작된 이야기, 근로자들의 희생과 불굴의 의지를 떠올리니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포스코 서울 본사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응대해준 임원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한동안 침묵하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포스코가 세계적인 철강사가 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하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켜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포스코는 세계 철강 시장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이 세계 1위로 성장한 배경에는 포스코의 철강이 있었고 이를 통해 수많은 국가 인프라가 건설되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도발적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기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유럽과 일본의 철강사들은 전통적으로 기술력과 경험을 앞세워왔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임원은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포스코의 미래 전략이었습니다. 수소환 원제철, 전기 강판 같은 첨단 제품들이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철강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그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지막이 말이 새어나왔어요. 포스코는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이번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사를 쓰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 철강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철강은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국가의 기적이다. 포스코는 황무지에서 출발해 세계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을 모두 담기 위해 한 문장씩 덧붙여갔습니다. 포스코의 성공은 국가의 자립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끝없는 도전 정신과 희생의 산물이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한국은 그 불신을 불굴의 의지로 꺾어버렸다.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는 포스코를 견제하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글을 적으면서 저는 깊은 존경을 느꼈어요. 포스코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편견과 오만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기사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황무지에서 시작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었고 그들의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철강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썼고 앞으로도 더 나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이 글이 제 조국 영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한국과 포스코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북한의 철도 폭파와 국경 강화는 국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체제와 권력의 유지이며 탈북을 막고 정권을 비판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적으로 취급하며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고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라고 말하는 외교관 출신의 탈북민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철수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죠. 제 아버지는 인민무력부 소속 장교였고 어머니는 당 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특별한 길을 걸을 운명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혁명 가문으로 불리며 정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강요되는 환경에서 자랐죠. 평양의 중심부에 살면서 고위층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를 다녔고 이곳에서 정권의 충성심과 애국심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 꿈은 북한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죠. 당시 저는 체제가 선전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이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주는 특권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국제정치학과에 진학하며 영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죠.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저는 국가보위성의 면접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사상 검증을 아주 꼼꼼하게 했습니다. 저의 가족관계, 학교생활, 친구들과의 대화까지 철저히 조사했죠. 무엇보다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검증했습니다. 저는 문제없이 통과했어요. 제 가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평판 덕에 곧바로 외교관 후보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첫 발령은 평양의 외무성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이곳에서 외교 실무를 배웠습니다. 대사관 업무, 국제협상 기술,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쌓기 위해 매일같이 공부했죠. 정권은 제가 파견될 외교관으로서 자랑스러워하길 기대했고, 저 역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첫 해외 근무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의 한 국가로 파견됐습니다. 비록 출국 전날까지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지만 가족과 동료들은 저를 축하하며 격려해 주었죠. 저는 체제의 일원이자 조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양을 떠나기 직전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철수야, 외국에 나가도 조국을 잊으면 안 된다. 그곳에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백두혈통과 혁명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죠. 비행기가 출발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도시가 점차 작아졌습니다. 이제 내가 조국을 위해 일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해외 근무를 시작하며 한동안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외교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국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 세계의 현실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은 평양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정부의 불만을 표현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죠. 저런 식으로 떠들다간 큰일 날 텐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조차 자유롭게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체제에 복종해야만 안전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각과 목소리를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자원이 부족한 생활에 익숙했지만 이곳에서는 풍요로움과 자유로운 소비가 당연한 듯 펼쳐져 있었죠. 상점들은 상품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들이 지나치게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운 소비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준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교육에서는 외국을 악마화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국경과 이념을 넘은 협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지 직접 목격하게 되자 제 머릿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왜 이런 협력을 허락하지 않을까? 이런 풍요로운 삶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물론 이 과정은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제 가슴속에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이곳에서의 새로운 깨달음이 서로 충돌하며 혼란을 주었죠. 처음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허영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점차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허영은 오히려 제가 속해 있던 체제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외교 임무를 수행하던 어느 날 저는 현영철 총참모장이 고사포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를 잔인하게 처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영철은 북한 군부의 핵심 인물로 저 역시 평양 시절 그의 이름을 숱하게 들었기에 충격은 배가 되었죠. 처형 방식이 고사포라는 사실은 잔인함의 극치였습니다. 동료 외교관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들은 체제 내부가 얼마나 공포에 휩싸여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잔혹한 숙청에 대해 처음엔 정권의 단호한 통제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두려움의 정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체제의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외부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을 고집하며 내부의 모든 문제를 억압과 숙청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정권에 대한 환멸이 서서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군사적 도발과 내부 탄압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 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가? 북한의 외교관으로서 저의 역할은 체제를 지키는 것이었지만 현영철 사건 이후 그 체제가 과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외부와의 적대 정책과 주민 억압은 정권의 유지에만 목적이 있어 보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점차 북한을 떠나고 싶다는 욕망이 커졌습니다. 체제에 충성을 다짐하며 시작했던 외교관의 삶이 이제는 무거운 족쇄로 느껴졌어요. 북한이 외부의 위협을 명분으로 도발을 계속하면서도 정작 가장 큰 위협은 정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권의 잘못된 선택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북한 밖의 자유로운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자유를 향한 도전이 아닌 목숨을 건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교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다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충격을 남겼어요. 단지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이 총살당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부 세계의 문화를 접하는 것이 곧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지만 이 정도로 잔인한 처벌은 상상조차 못했죠. 그들의 죽음은 제가 체제에 품고 있던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단지 외부 정보를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호기심과 자유로운 생각조차도 억누르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외교관이지만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수 없었고 항상 검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저는 제 역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권의 억압기계 속에서 한 톱니바퀴가 된 기분이었죠. 북한에서는 언제나 체제가 완벽하고 외부 세계는 타락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지내며 접한 자유로운 문화와 개인의 권리는 그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며 북한이 왜 그런 기쁨을 빼앗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단지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사라져야 한다니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매일 밤 탈출을 계획하며 고민했어요. 국가보위성의 감시를 뚫는 일은 위험했고 실패하면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억압된 체제에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의 신분을 이용해 조금씩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발각될까 두려웠지만 이곳에 더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이 저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지만 이 체제 안에서는 누구도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 진행되어야 했어요. 국가보위성의 감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촘촘히 퍼져 있었고 제가 하는 말,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계획이 발각되는 순간 제 인생은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도 끝장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탈출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교관 신분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이동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죠. 대사관의 모든 외출은 기록되었고 외부 인사와의 만남은 보고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틈을 이용해 조금씩 탈출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외국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보를 모았어요. 신뢰할 만한 경로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의 안위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탈출을 결심하면서도 평양에 남겨질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만약 제가 탈출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그들은 분명 숙청될 것입니다. 그 무게감은 저를 짓누르고 몇 번이나 결심을 번복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체제 안에서는 제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자유가 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탈출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감시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발각되기 전 떠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운 좋게도
정기 외출을 가장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순간이 바로 제 인생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외출 복장을 차려입고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을 따르는 척하며 목적지를 이탈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탈출 루트를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외부 협조를 통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북한이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고 감시와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족들을 떠나온 죄책감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탈출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후 저는 한국 땅을 밟으며 처음으로 자유를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감시 없이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가족들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죠. 탈출의 대가로 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제한적이었지만 남한의 일상은 개방적이고 다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무엇을 하든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 순간이 놀라웠어요.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수많은 정보가 손끝에 닿는 것이 특히 신기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출신이라는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지만 그 친절조차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불신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래도 한국 정부와 정착 지원팀의 도움으로 차츰 생활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주거지와 일자리도 지원받았고 한국어 억양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일상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책을 읽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자유,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걱정은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탈출 후 남겨진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큰 불안 요소였죠. 북한에서 가족들이 숙청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지내면서도 저는 매일 한국 사회의 발전을 목격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보와 기술, 경제적 풍요로움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자유와 배려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단지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저는 김정은의 심정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은 북한 정권의 심장부이자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 곳에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은 김정은에게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이는 그의 절대적 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체제 전체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반응을 예측해보면 그는 이 사건을 즉각적인 체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통치 방식을 고려할 때 여러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그의 권력을 재확인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숙청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 역시 현영철 처형 사건을 직접 목격하며 그의 통치가 얼마나 두려움과 폭력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은 김정은에게 더욱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겨줄 것입니다.
평양마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치명적인 권력의 균열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그의 절대적 통제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북한 체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강화하고 철도를 폭파하는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코 국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목적은 오로지 체제와 권력의 유지에 있으며 주민들의 탈북을 막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비판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사고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는 단순한 억압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북한 정권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반응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적반하장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그것이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성명을 듣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국민이 체제의 도구였지만 남한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습니다. 국경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결코 국민을 가두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저는 이곳 한국에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며 받아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소중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땅에 정착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가족을 두고 떠나온 죄책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감사입니다. 저는 아직도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살아남아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평양 상공을 뚫고 들어간 무인기 사건은 김정은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안겼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잔혹한 숙청과 억압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독재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김정은 정권의 끝은 멀지 않을 것이며 그날이 오면 북한에도 자유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유롭게 숨쉬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 나라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주고 보호해주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자유로운 삶에 더욱 감사하며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체제가 아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